이야기는 우리의 주인공 아이작 폰 괴테가 불과 10살의 나이에 왕립 아카데미 최연소 입학 추천자가 되어 하녀들과 고용인들에게 축하 선물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수많은 성과들 덕분에 천재로 불렸습니다. 저택이 떠들썩할 정도로 축하 파티가 열렸고 유모는 아이작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을 잔뜩 구워주었죠. 아이작과 가장 가까운 시종 한스조차도 아플 때 아들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작의 남동생 요나스도 루트로 축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이작이 비명을 지르며 끔찍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방금 전의 장면들은 훌쩍 나이 든 아이작이 그저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깨어난 방은 귀족의 방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해서 빈민굴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때 보좌관 중 한 명인 루카스가 방으로 들어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아있는 아이작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끔찍한 악몽을 꾸었음을 직감합니다. 아이작은 옛날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으며 이를 인정했고 루카스는 얼마나 오래전 과거인지 묻습니다. 아이작이 20년 전의 일이라고 말하자 루카스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방금 자신이 만든 신선한 치즈나 맛보라며 루카스를 달랩니다. 식사를 마치면 전날 하지 못했던 검술 훈련을 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는 아이작이 왕립 아카데미 입학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10살 시절의 과거로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축하 파티가 끝난 후 아이작은 갑작스레 원인모를 독감에 걸렸고 그 상태는 무려 3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아들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의 아버지 괴테 백작은 마탑에서 학자를 불러들였습니다. 학자는 백작에게 아이작이 특이 체질을 앓고 있다고 알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선천적인 만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며 만화는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속도로 순환합니다. 하지만 아이작의 만화 순환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만화의 흐름이 지나치게 빠르고 폭력적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만화 그릇이 산산조각날 판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작의 몸속에 있던 만화가 무너진 댐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만화와 충돌하는 순간 끔찍한 만화 폭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만화가 잠잠해졌다가도 예고 없이 폭발을 반복하자 저택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폭발에 휩쓸려 요나스의 오른팔마저 떨어져 나가자 아이작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누구도 해칠 수 없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자신을 가둬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갇히기를 청했던 것은 15살 때였고 그때부터 줄곧 그곳에 홀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아이작은 기침을 하는 루카스를 바라보는데 그건 단순한 마른 기침이 아니라 피를 토해내는 끔찍한 기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이작은 직감했습니다. 루카스가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지킨 탓에 만화 중독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급히 루카스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피며 적어도 한 달은 푹 쉬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도련님을 보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작에게는 친구도 없지 않냐며 장난스럽게 핀잔까지 줍니다. 아이작도 지지 않고 감히 날 모욕했으니 당장 내쫓아버릴 수도 있다며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지금까지 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으니 아무 걱정 말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루카스가 자신 같은 충신을 다시는 찾지 못할 거라며 호언장담하자 아이작은 조금만 방심해도 당장 네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고 전곡을 찌릅니다. 아이작은 명상을 해야 한다며 루카스를 내보냈고 루카스는 곁에 있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겸손한 인사를 남기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 평소처럼 밀려드는 끔찍한 환각 속에서 아이작은 만화 폭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루카스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아이작은 침대 위에서 소스라치며 현실로 돌아오고 그제야 루카스마저 이미 죽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피를 토하며 방을 나섰던 루카스는 그날 이후로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작은 나중에서야 아버지를 통해 그의 부고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또 한 번의 만화 폭주가 일어났고 아이작은 결국 방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아이작은 누구와도 거리를 둬야 했고 정을 주어선 안 됐다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차갑게 대했더라면 소중한 사람들이 그토록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거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기로 마음먹은 아이작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매번 문 앞에 두고 간 빵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마침내 다시 음식을 삼키기로 결심한 그는 곰팡이만 툭툭 털어낸 채 빵을 베어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뿐인데도 그의 모습은 이미 머리끝까지 늙어버린 노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끔찍한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마법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은 끝에
책 속에 담긴 모든 지식을 흡수했고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남아있지 않았죠. 남은 것은 오직 그 자신의 번뜩이는 영감과 직관뿐이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아이작은 이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단서를 찾아냅니다. 이때 그는 이미 71세의 노구로 평생을 오로지 연구에만 바쳐온 상태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동생의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아이작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도대체 여긴 왜 온 거냐며 묻습니다. 요나스가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만 아이작은 단호히 거절하며 거기 선체로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각자 등을 기댄 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이작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요나스는 정말 기나긴 이야기라고 대답합니다. 요나스는 형에게 오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이작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자 요나스는 이번에도 꽤나 긴 사연이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형이 듣고 싶다면 말해주겠다는 동생의 말에 아이작은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합니다. 요나스는 30년 전 제1왕자와 제2왕자 사이에 벌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후계자 다툼과 전쟁 이야기부터 기꺼이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요나스는 마침내 이야기를 마쳤고 아이작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동생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를 인정합니다. 요나스는 진작 알았다면 음유시인이나 될 걸 그랬다며 장난을 치다가도 한 손밖에 쓸 수 없으니 쉽진 않았을 거라며 씁쓸히 웃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작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옛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요나스에게 사과합니다. 요나스는 가족 모두가 형을 원망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형을 미치도록 그리워했고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진심도 함께 전하죠. 그러더니 요나스는 마지막으로 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당황한 아이작에게 요나스는 전쟁 중에 차원문이 열렸고 다른 차원에서 쏟아져 나온 몬스터들이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전합니다. 그 끔찍한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아이작은 벌떡 일어나 요나스에게 무사한 거냐며 다급히 소리칩니다.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발견한 아이작이 다급히 문을 열자 배에 검이 꽂힌 채 쓰러져 있는 동생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나스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아이작은 죽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경악으로 얼어붙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이 자신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숨을 거둔 동생을 어깨에 둘러엎고 지하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는지 너무나도 가벼운 동생의 무게에 끝내 오열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에 발을 내디딘 아이작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된 처참한 폐허와 마주합니다. 저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로비 한가운데에는 끔찍한 몬스터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죠. 밖으로 나선 아이작은 쏟아지는 눈보라를 맞으며 지금이 혹독한 겨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동생을 묻어줄 수 없었기에 그는 봄이 오면 가문의 묘지에 묻어주겠다고 애처롭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이작은 이제 자신의 끔찍한 삶도 끝낼 때가 왔음을 예감합니다.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약속대로 아이작은 요나스를 가문의 묘지에 고이 동생의 묻어줍니다. 무덤 앞에 선 채 한 손을 들어 올리자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작은 파이어볼이 피어오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바친 끝에 드디어 이뤄냈다는 허탈한 안도감에 아이작은 짧게 실소를 터뜨립니다. 자신의 그 저주받은 특이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 반평생을 매달려온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서진 룬스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특이 체질을 이겨낼 해답을 찾아냈으니 아이작은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그동안 안겨주었던 그 숱한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조용히 읊조립니다. 조금만 더 일찍 연구를 시작했다면 달랐을까?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뼈저린 후회만이 가슴에 맺힙니다. 이내 아이작은 눈밭 위로 쓰러지며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건 죽었던 한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스는 수십 년 전에 죽었기에 아이작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번쩍 눈을 뜬 그는 어린 시절의 몸으로 되돌아온 자신을 발견합니다. 창가에 서 있던 한스는 창문을 활짝 열고는 땀에 흠뻑 젖어 창백해진 아이작의 상태를 걱정스레 살핍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아이작은 이게 대체 꿈인지 아니면 죽기 직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환영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스가 창가로 다가가자 하녀들을 괴롭히며 장난을 치고 있는 어린 요나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과거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아이작의 입가에 벅찬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그는 잔혹했던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가에 선 아이작의 뇌리에 문득 과거의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언젠가 건너방에서 하녀들이 도련님의 상태 때문에 허구한 날 사고만 터진다며 투덜거리던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었죠. 엉망이 된 방을 치우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지만 무엇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만화, 폭주의 하녀들은 항상 극도의 공포에 말들을 전해들은 한스가 격분하며 하녀들을 혼내주려 방에 뛰어들려던 찰나 아이작이 그를 붙잡으며 그녀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씁쓸히 만류합니다. 오히려 아이작은 한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보러 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밀어냅니다. 아이작은 한스의 머리에 감겨있는 붕대를 가리키며 네가 다친 것도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한스는 도련님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며 상처받은 아이작 앞에 무릎을 꿇고 애틋하게 그를 다독입니다. 한스는 여전히 도련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겠다고 맹세하며 지금 이 모든 건 그저 힘든 고비일 뿐이라고 위로하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 한스는 그토록 밝게 웃으며 약속했지만 결국 그 따뜻했던 충심 때문에 만화 폭주에 휩쓸려 참혹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자 아이작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아이작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한스에게 매몰차게 떠나라고 말한다. 한스는 아이작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아이작은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한스는 마지못해 자리를 떠나고 아이작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를 곁에 두면 위험해질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방을 나가며 한스는 아이작에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가끔은 자신들을 믿어도 괜찮다며 위로를 건넨다. 한스가 나간 뒤 아이작은 꿈에서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뺨을 때려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닌지 확인한다. 뺨을 때린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그는 자신이 정말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한다. 전생에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하지만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다며 일단 접어두기로 한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많아 폭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다. 과거에도 그와 똑같은 증상을 겪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크폰 괴테였다. 그는 인간이 도달한 적 없는 경지, 즉 10클래스 마법사에 오른 사람이었다. 아이작의 고조부였고 지하 감방에 갇혀 지낼 때 아버지가 전해준 가문 기록을 통해서만 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수년간의 치밀한 연구 끝에 그는 특정한 룬스톤으로 이 특이 체질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다. 아이작은 연구한 문양을 만화석에 새겨 자신에게 필요한 그 룬스톤을 만들어낸다. 룬스톤을 쥔 아이작은 예전엔 수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뜬히 쥐고 있는 걸 보며 젊음이 좋긴 좋다고 실감한다. 특이 체질의 부작용인 만화, 폭발을 막으려면 만화를 담는 그릇이 끝없이 순환하는 만화를 버텨내야만 한다. 하지만 아이작의 만화는 미친 듯이 빠르고 격렬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릇이 감당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릇이 깨지는 순간 죽어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작의 만화, 그릇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구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만화, 그릇이 10번, 20번 터져도 그가 살아있는 이유다. 방금 새긴 룬스톤은 만화 회로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고 그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해 새로운 회로를 열리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폭주하는 만화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고 전생에는 죽기 직전에야 겨우 성공했었다. 죽기 전 만들어낸 작은 불꽃이 성공의 증거였기에 그는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한다. 아이작은 그때처럼 작은 불덩이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뜻밖에도 자신조차 기겁할 만큼 거대한 불길이 뿜어져 나온다. 아이작은 자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룬스톤을 살펴보니 전혀 깨지지 않고 멀쩡했다. 마침내 아이작은 자신의 만화, 회로가 3개로 늘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각각의 회로는 크기와 속성이 다르며 그는 동시에 3가지 마법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작은 정말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지만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기에 재빨리 마음을 다잡는다. 그의 진짜 목표는 만화 폭발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회로 3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회로를 더 늘리려면 마법을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만화, 그릇에 가해지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곁에 둘 수 없다. 정말이지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아이작이 공부하고 있을 때 한스가 환하게 웃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다고 방에 들어오지만 아이작은 꼴도 보기 싫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며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최근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으니 한 조각이라도 드셔야 한다며 아이작을 설득하려 한다. 아이작은 한스가 자기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에 기가 막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표정이 너무 해맑았다. 아이작이 한스에게 몇 살이냐고 묻자 한스는 지금 12살이라고 대답한다. 아직 어린 나이이니 평범한 아이처럼 굴 수밖에 없는 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아이작이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이건 유모가 만든 빵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그는 이 빵을 너무나 좋아했고 자신이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닫는다. 아이작은 오늘 하루 종일 유모가 보이지 않는다며 어디 있냐고 묻고 한스는 유모의 아들 힌더가 폐렴에 걸렸다고 이 말을 들은다. 아이작은 먹던 것을 멈추고 다른 가문이었다면 아들 간호를 위해 유모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을 거라며 자기 가문이 얼마나 관대한지 아이작은 뜸을 들이다. 힌더 혼자만 폐렴에 걸렸냐고 묻고 한스는 마을 아이들 전부가 걸렸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자 아이작은 마침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억해낸다. 이맘때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흑거위 마을 집단 폐렴 사태였다. 유모는 이 사건으로 아들을 잃고 죽는 날까지 크나큰 상실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심지어 그녀 역시 훗날 아이작의 만화 폭발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었다.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린 아이작은 그녀가 이 비극을 또 겪게 내버려둘 순 없다고 결심한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낸 아이작은 다급하게 한스에게 유모네 마을에서 최근 토벌한 마물이 대체 어떤 놈들이었는지 묻는다. 한스의 대답을 들은 아이작은 즉시 짐을 챙겨 흑거위 마을로 훌쩍 떠나버린다. 한스는 괴물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마탑 사람들이 연구 재료로 쓰겠다며 사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엔 은빛 털로 뒤덮인 거대한 거미 같았다고 덧붙였다. 한스의 설명을 듣고 아이작은 그 괴물이 윈터 스파이더라는 것을 직감한다. 윈터 스파이더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지만 번식력이 엄청나서 거대한 무리를 지어다닌다. 진짜 문제는 이 윈터 스파이더가 지닌 고밀도의 만화에 노출되면 만화 중독에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독된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맹독과도 같다. 아이작은 마을 아이들이 윈터 스파이더가 뿜어내는 만화에 중독된 것임을 깨닫는다. 만화 중독에 대해 훤히 알고 있는 아이작은 약초를 캐기 위해 곧장 숲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아직 생소한 병이라 사람들은 그저 폐렴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약초를 한가득 모은 그는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먹여 증상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치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며 증상이 재발하는 걸 막으려면 윈터 스파이더 무리를 완전히 박멸해야만 한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국경 요새에 주둔 중이고 어머니는 그의 특이 체질을 고칠 방법을 찾아 대륙을 유랑 중이셨다.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는 힌더가 목숨을 잃을 것이기에 지체할 틈이 없었다. 잠시 후 아들을 간호하던 유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문을 열어준 그녀는 그곳에 아이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이작은 먼 길을 오며 약초까지 캐느라 너무 지친 나머지 그녀의 품으로 쓰러지고 만다. 유모는 저택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고 묻는다. 아이작은 그저 유모가 며칠째 출근을 안 하길래 걱정돼서 와본 거라고 둘러댄다. 유모는 힌더가 폐렴을 앓고 있어 옮을지도 모르니 도련님을 안으로 모실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이작은 천조각으로 자신의 코를 감싼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모는 여전히 그를 들이는 걸 망설인다. 아이작은 약초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녀에게 건네고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유모에게 약초를 빻고 으깨어 냄비에 넣고 2번 푹 달인 뒤 잘 식혀서 힌더에게 먹이라고 지시한다. 아이작은 힌더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 퍼진 푸르스름한 반점들을 보고 만화 중독이 확실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 아이작이 힌더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힌더가 아이작에게 처음 건넨 말은 자기 때문에 일하러 못 가고 있으니 엄마를 해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아이작은 힌더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몰래 밀빵을 챙겨주는 건 너희 엄마밖에 없으니 해고할 일은 없을 거라 안심시키고는 얼른 낫기나 하라고 말한다. 그 후 아이작은 사냥꾼의 길 안내를 받아 버려진 광산으로 향한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아이작이 정말 석회 동굴이 맞냐고 묻고 사냥꾼은 틀림없다고 장담한다. 아이작은 사냥꾼에게 삭슬 치르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 노인은 이 동굴 주변에서 사람들이 실종된 적이 있으니 부디 조심하라며 아이작에게 신신당부한다. 윈터 스파이더는 석회 동굴을 선호하는데 이 근방의 석회 동굴은 이곳뿐이라 아이작은 녀석들이 여기 둥지를 틀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동굴에 들어가기 전 단단히 채비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한다. 지금의 자신은 3가지 마법을 동시에 발현할 수 있어 이 클래스 마법사와 맞먹는 수준임을 떠올린다. 하지만 자칫 만화 그릇이 깨질 수도 있으니 무리해선 안 된다. 게다가 거미가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을지 모르니
마법을 함부로 남발할 수도 없다. 그때 주변을 살피던 아이작은 마침 딱 필요했던 식물, 서리, 벨라돈나를 발견한다. 이 열매는 보통 희석해서 마취제나 진통제로 쓰이지만 윈터 스파이더에게는 치명적인 맹독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같은 서식지에 산다니 아이작은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에 어이없어한다. 벨라돈나를 잔뜩 채집한 아이작은 이미 손이 퉁퉁 부어오른 걸 보며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고 장갑을 챙겨왔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저택에서 이미 룬스톤을 충분히 만들어 두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절벽 틈이 보였고 그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어떻게 내려갈지 주변을 살피던 그는 다행히도 밑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하나 발견한다. 사다리를 붙잡고 한참을 내려가 바닥에 닿을 즈음 아이작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으스스한 정황을 보아하니 제대로 찾아온 게 확실해 보였다. 바닥에는 마물과 인간의 뼈가 뒤엉킨 백골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아이작은 저 사람 뼈가 사냥꾼이 말했던 실종자들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즉시 여러 개의 파이어볼을 만들어 자신의 주변을 감쌌다. 불빛 덕분에 그는 저 멀리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거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미들이 불을 싫어해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녀석들이 떼지어 몰려들기 전에 서둘러 대비해야만 했다. 아이작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옷가지로 코 주변을 단단히 묶었다. 준비를 마친 그가 벨라돈나에 불을 붙이자 거기서 피어오른 연기가 동굴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연기가 닿자 거미들은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미들을 보며 아이작은 마침내 사냥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아이작은 창가에 서서 영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영지민 중 한 명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영지민은 영주라면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아버지를 원망했고 자신이 백성들을 저버렸다고 여겼다. 그 모든 소란의 주된 원인은 바로 흙거위 마을 때문이었다. 밖이 너무 소란스러웠기에 아이작은 지하실로 거처를 옮길까 고민하기 시작했었다. 지하실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어 자신의 특이 체질을 연구하는데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나 폭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법 저항력이 뛰어난 디메트로튬으로 벽을 덮을 생각도 했었다. 그렇게 한참을 혼잣말하던 그는 마침내 한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제야 한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현재 동굴 안에 앉아있던 그는 왜 이 끔찍하고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지 의아해했다. 주변을 둘러본 그는 벨라돈나가 거미들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독을 거미들에게 직접 먹일 수는 없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꽃을 태워 연기를 퍼뜨려 녀석들이 질식할 때까지 마비시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신에게도 위험했기에 완벽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젖은 천을 얼굴에 감아 1차적인 필터로 삼은 것이었다. 몸 안으로 스며드는 독은 체내의 만화를 이용해 정화될 것이다. 그는 또한 압축된 파이어볼을 만들어 거미들의 접근을 막는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즉 그는 정화, 불마법, 그리고 불마법의 위상 변화까지 총 3가지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었다. 다중회로라고도 불리는 3개의 만화 회로를 통해 그는 3가지 주문을 동시에 시전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거미들이 약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녀석들이 마비되자 아이작은 파이어볼로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는 살아남은 녀석들이 한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을 눈치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이 향하는 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녀석들은 결국 바싹 타버릴 운명이기에 희망은 없었다. 동시에 그 역시 자칫하면 진짜 질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에 이 모든 걸 빨리 끝내야만 아이작은 했다. 물가로 향하기 전 코트를 벗어 던졌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일대가 너무나도 추워서 코트를 두고 온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간의 온도가 얼음이 얼 정도로 뚝 떨어졌을 무렵 고개를 든 그는 동굴 천장 전체가 거미알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떠올렸다. 그는 파이어볼을 던져 시야를 밝히며 주변을 계속해서 조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거대한 거미인 윈터 스파이더 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공포에 떨어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순간 괴물은 망설임 없이 그를 공격해왔다. 아이작은 괴물의 발톱에 꿰뚫리지 않기 위해 간신히 멀리 뛰어올라 피했다. 바닥에 세게 처박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그는 항상 운이 나쁜 자신을 자책하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윈터 스파이더들과 달리 스파이더 퀸은 불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서리까지 내뿜는 괴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녀석들이 윈터 스파이더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였다.
온몸에 공포가 퍼지는 와중에도 아이작은 거미를 향해 파이어볼을 날렸지만 괴물에게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애초에 스파이더 퀸이 다른 거미들처럼 불에 타 죽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아이작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만약 스파이더 퀸의 움직임이 느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는 걸 아이작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바로 육체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투 경험이 전무한 12살의 몸이었으니 이렇게 지치는 것도 당연했다. 설상가상으로 밤을 꼬박 새운 채 하루 종일 마법까지 사용한 상태였다. 아이작은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유모가 치렀던 희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는 북부 지역에서는 밀이 자라지도 않는데 유모는 매주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직접 찾아가 그가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최고급 밀을 구해왔다. 이 사실을 떠올린 아이작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집에 돌아가면 유모에게 빵을 잔뜩 구워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작은 삽을 움켜쥐고 배낭을 내려놓으며 여왕 거미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아무리 여왕이라 한들 결국 가방을 버려둔 채 아이작은 삽을 들고 여왕 거미를 향해 돌진했다. 여왕의 느린 움직임을 역이용한 아이작이 삽으로 머리를 내리치자 녀석의 머리에 구멍이 뚫렸다. 하지만 여왕의 숨통을 끊기엔 부족했고 그는 그대로 여왕 거미의 밑동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럼에도 아이작은 괴물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이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짧게 고민한 끝에 그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파이어볼을 생성한 뒤 압축하고 불꽃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한 개까지 억눌러 압축시켰다. 그 불꽃이 원하는 만큼 강력해지자 그는 압축된 푸른 불꽃을 거미의 배에 박아넣고 터뜨렸다. 그가 의도한 대로 불꽃은 스파이더 퀸의 내장을 통째로 익혀버리기 시작했다. 생명이 빠져나가며 거미가 몸부림치자 아이작은 손을 빼려 했지만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아 쉽게 빼낼 수가 없었다. 필사적으로 힘을 준 끝에 마침내 그는 팔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아이작은 바닥에 나뒹굴며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푸른 불꽃은 거미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거대한 얼음 덩어리마저 녹여버리기에 충분했다. 그 후 아이작은 주변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을 들었다. 바로 그는 한스와 유모의 목소리였다. 버려진 광산에 들어갔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제야 아이작은 자신이 정말로 윈터 스파이더 퀸을 쓰러뜨렸고 땅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그는 버려진 광산을 간신히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후 마을 입구를 서성이던 한스와 마주쳤고 그대로 그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잠들었던 것이다. 이제 완전히 정신이 든 아이작은 유모가 한스에게 아이작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힌더가 완치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스는 만화 폭발 이후로 도련님이 다소 무뚝뚝해지셨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계신다며 아이작을 치켜 세웠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 아이작은 자신이 이미 깼다는 걸 알리기 위해 황급히 몸을 일으켜야 했다. 갑작스러운 기척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고 아이작은 자신이 얼마나 잤는지 물었다. 한스는 반나절 정도 기절해 있었다고 대답했고 유모는 몸은 좀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괜찮다며 통증도 견딜만 하다고 대답했다. 유모는 그 말을 듣고 기겁하며 견딜만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이작에게 따져 물었다. 왜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갔냐고 캐묻는 그녀에게 아이작은 근처에서 약초를 캐려다 미끄러졌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자기가 괴물을 죽였다고 말해봤자 12살짜리가 한 짓이라곤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기에 아이작은 그저 적당한 변명으로 둘러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아이작이 유모에게 힌더는 좀 어떤지 묻자 그녀는 도련님이 알려준 약초를 먹인 후로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사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모두 호전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한 아이작은 많아 중독에 대한 건 비밀로 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만약 윗선에서 알게 되면 학자들이 몰려들 게 뻔했기 때문이다. 윈터 스파이더의 사체와 버려진 광산이 발견되면 분명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유모가 그 약초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아이작은 책에서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는 이 일은 이제 덮어두자고 제안하며 한스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다. 한스는 밖에 눈보라가 거세서 지금 출발하는 건 무리라고 그를 말렸다. 하지만 아이작은 한스가 지키는 와중에 자신이 저택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들키면 꽤나 곤란해질 거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 말에 한스는 서둘러 동의했고 두 사람이 막 떠나려는 찰나 유모가 챙겨가라며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아이작에게 건넸다. 알고 보니 그 사과들은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모아온 것이었다. 아이작은 힌더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복귀하는 게 낫겠다며 유모에게 일주일을 더 쉬라고 말했다.
유모는 깜짝 놀라며 집사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겠냐고 아이작에게 물었다. 아이작은 쉬는 일주일 내내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이작은 복귀할 때 밀빵이랑 같이 먹게 그 사과들로 잼을 만들어 오라고 덧붙였다. 유모는 환하게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덤으로 애플파이도 만들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저택 주변을 가볍게 뛰고 있는 아이작의 모습이 보였다. 그 사이 그의 만화 그릇은 변화를 겪어 3개의 회로가 4개로 늘어나 있었다. 만화 그릇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으며 그가 동시에 시전할 수 있는 마법의 수도 4개로 증가했다. 그는 윈터 스파이더와 싸우며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인 것이 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물론 저택 주변을 꾸준히 달린 것도 기여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해력과 계산 능력, 그리고 직관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상당한 정신력을 소모하는 고된 작업이다.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지는 법. 정신력을 받쳐주기 위해선 체력이 필수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버려진 광산에서 그렇게 빨리 한계에 부딪혔던 것도 훈련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작은 전생에 루카스가 항상 자신의 체력을 단련시켜 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아이작이 수련을 하던 중 정기 검진 시간이라며 자신을 부르는 집사장 쉴러의 부름을 받는다. 의사가 앞으로 다가와 아이작에게 인사를 건네며 몸 상태는 어떤지 묻는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이작에게 배정한 주치의였고 사람들은 그가 인근 영지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대단하다는 전문의조차 아이작의 기이한 체질은 알아내지 못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아이작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작의 약을 바꾸기로 하지만 아이작은 그가 그저 쓰레기 같은 약을 처방할 거라는 걸 알고 의사는 있다. 가방에서 파나시아라고 불리는 물약 6병을 꺼내 보여준다. 이것은 만화의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물약이다. 이것을 본 아이작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좋은 약을 구해주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기본적으로 공용어로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파나시아는 일부에게는 각성제로, 병사들에게는 능력 강화제로 쓰인다. 이 물약이 만화의 흐름을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고대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실제 효과는 만화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기에 만화가 폭주하는 아이작에게는 그야말로 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만화, 회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의 아이작에게는 아주 적절한 기폭제다. 의사가 떠난 후 아이작은 쉴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할 말이 있는지 묻는다. 쉴러는 평소 진찰을 받을 때마다 난동을 피우던 아이작이 무척 차분해 보이자 놀라움을 드러낸다. 그 탓에 직할령의 의사들이 그의 주치의가 되기를 거부했는데 아이작은 쉴러에게 예전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편이 나았겠느냐고 묻는다. 쉴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입을 열어 아이작이 검은 거위 마을 아이들의 폐렴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한스에게 들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아이작은 쉴러가 한스를 추궁했다는 걸 깨닫는다. 쉴러는 자문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아이작에게 말해준다. 그러고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겠다며 차갑게 말하면서도 아이작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신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아이작에게 말한다. 과거의 삶에서도 쉴러는 항상 무뚝뚝하고 꽉 막힌 집사장이었기에 아이작은 그와 가까워질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차가운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조나스가 죽기 전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쉴러는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문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고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쉴러는 누구보다 가문을 끔찍이 아끼며 그저 겉으로만 냉정한 척할 뿐이다. 아이작은 미소를 지으며 무슨 뜻인지 잘 알았다고 쉴러에게 말한다. 그러자 쉴러는 아이작에게 요 며칠 동안 계속 달리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다. 아이작은 역사적으로 5클래스 이상의 경지에 오른 마법사들은 모두 신체를 단련했다고 대답한다. 만화를 통과시키는 몸인 만큼 언제나 튼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밤 쉴러는 아이작이 검은 거위 마을 아이들의 폐렴을 치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쉴러는 아이작의 체질 특성상 앞으로 마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자나 연금술사의 길이 그에게 어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작의 아버지도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바로 그때 하녀 로사가 쉴러의 집무실로 들어와 하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클라라와 아네트 두 소녀가 사라졌는데 로사는 클라라는 몰라도 아네트만큼은 정말 착한 아이라고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아네트는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로사가 다른 하녀 그리고 빌이라는 하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빌은 영지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이 동네는 날씨도 험악하고 도적이나 몬스터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투덜거린다. 다른 하녀가 빌에게 지금 도망치겠다는 소리냐고 묻자 그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태연하게 대답한다. 그러자 그 하녀는 아네트는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너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훌쩍 사라질 애가 아니라고 말한다. 빌은 병든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는데 지쳤거나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랑 눈이 맞아 도망쳤을 거라고 실언을 내뱉는다. 로사가 입조심하라며 빌에게 소리치지만 빌은 그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변명한다. 두 사람은 내 헛소리 따위엔 관심 없다고 그에게 쏘아붙인다. 빌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마도 흑마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는 우리가 지금 마법사 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게다가 아이작 도련님의 몸 상태도 좋지 않으니 백장님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손에 닿는 마법이란 마법은 다 끌어다 쓰고 있을 거라 짐작한다. 그제야 로사와 동료 하녀는 빌이 실종된 소녀들이 산재물로 바쳐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로사는 범죄자였던 널 거둬주신 분이 바로 주인어른이시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좀 그만 퍼뜨리라고 빌을 꾸짖는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아이작이 그들 뒤에 나타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빌에게 말한다. 아이작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더 해보라고 재촉하자 자신이 아이작 도련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빌은 기겁한다. 그러고 나서 아이작은 그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빌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다. 빌은 2달 전 처음 사라진 하녀가 힐다였고 몇 주 뒤에 클라라가 실종됐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아네트가 미사에 간다며 나간 뒤 사라진 건 바로 지난 주말이었다. 아이작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는 데가 없느냐고 묻는다. 속으로 아이작의 차가운 눈빛에 겁을 먹은 빌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아이작은 솔직하게 말해도 절대 벌 주지 않겠다며 그를 안심시킨다. 빌은 그 말씀이 정말인지 조심스레 묻고 아이작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빌이 잠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자 아이작은 소녀들이 자신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빌은 말을 더듬거리다. 도련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주 당연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작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한스도 늘 멍이 들거나 다쳐서 온다며 언급한다. 게다가 그는 항상 어딘가 아프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빌은 계속 입을 놀리며 아마 한스가 누구보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게 뻔하다며 떠벌린다. 아이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눈치챈 빌은 즉시 입을 다물고는 두려움에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없다며 횡설수설하자 아이작은 무심하게 살고 싶냐고 묻는다. 아이작은 살고 싶다면 자기를 위해 일을 하나 해줘야겠다고 그에게 일러둔다. 잠시 후 아이작은 방에서 로사와 아네트에 대해 떠올린다. 전생에 한스와 유모가 죽은 뒤 그를 모시겠다고 자원한 하녀는 그 두 사람뿐이었다. 아이작이 그들을 쫓아내려 했을 때도 두 사람은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어차피 소용없으니 더 이상 무략을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분명 모든 게 좋아질 테니 희망을 잃지 말라며 아이작을 간절히 설득했다. 아이작은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에게 털어놓았다. 아이작이 너희가 그 기분을 아느냐며 소리치자 아네트가 나서서 자신도 자기 손으로 친구를 죽게 했기에 그 마음을 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작은 깜짝 놀라며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물었다. 아네트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며 만약 자신이 손을 내밀었더라면 클라라를 살릴 수도 있었을 거라며 자책했다. 아네트는 아이작에게 다가가 그의 특별한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라도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아이작에게 차분히 말했다. 놀랍게도 그때 아네트의 말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아이작은 그때 왜 더 자세히 묻지 않았을까 후회한다. 잠시 후 빌이 방에 나타난다. 아이작이 하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라는 임무를 그에게 맡긴 모양이다. 빌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렸다며 알아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길가에 있는 거지들에게 수소문해봤더니 인상착의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주장한다. 아이작이 뭘 알아냈는지 묻자 빌은 그녀들이 노예상들에게 납치된 게 확실하다고 대답한다. 노예상들이 살기 좋은 남쪽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인 뒤 결국엔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아이작은 만약 남쪽으로 가고 싶었다면 굳이 브로커 없이 자기들끼리 갈 수도 있지 않았냐며 의아해한다. 그러자 빌은 도련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남쪽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위험하기에 여정 내내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둘러댄다. 그 말을 들은 아이작은 그럴싸한 추측이라며 빌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빌의 마음속엔 다른 꿍꿍이가 있다. 그는
아이작이 아직 어린애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를 거라고 지레짐작한다. 이어서 빌은 거지들의 입을 열게 하느라 돈이 꽤 들었다며 도련님이 여비로 주신 은화 20잎을 다 써버렸다고 말한다. 그 돈이면 반년치 품삯에 맞먹는 거액이기에 아이작은 깜짝 놀란 척한다. 빌은 다들 경계심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아이작은 하루빨리 하녀들을 찾는 게 목적이니 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빌의 입가에 큰 미소가 번지고 그는 즉시 자신이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아이작에게 묻는다. 아이작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이번 일은 톡톡히 보상해주겠다고 장담한다. 빌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완벽한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작만 잘 구워 삶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는 아이작을 갓 낳은 황금알로 여기지만 유일한 흠이라면 아이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약간의 위험 감수 없이는 보상도 없는 법이기에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는 아이작에게 자신이 브로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하지만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눈을 떠보니 그는 속옷만 입은 채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어떻게 감방에 들어오게 된 거냐며 비명을 지르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룬스톤을 손에 쥔 아이작이 그의 등 뒤에 서서 녀석의 불행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